저도 상권 볼 때 편의점 많이 봐요. 그쪽 계열에 뭐 네. 일을 했으니까. 편의점은 데이터에 따라서 네. 매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 트래픽이잖아요. 트래픽 많으면 매출 무조건 높거든요. 어쨌든 편의점 잘 되는 곳 옆에 들어가면 전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100%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원입니다. 요즘 장사는 결국 팔아리 목 그리고 이아리 브랜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권과 브랜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보조호스트 윤희원 대표님 그리고 게스트 김도현 대표님, 이홍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상업 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반은 인테리어 업자, 반은 공간 기획자 공지원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11년 차 상권 분석만 하고 있고요. 디스타트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부자 창업 스쿨 운영하는 이홍규라고 합니다. 저는 B2K 브랜딩을 운영하면서 외식업자들의 브랜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용산에서 고깃집 난로연 운영하고 있는 윤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권과 브랜딩 중심으로 보는 장사 이야기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딱 티가 나나요? 컨설팅을 많이 해보신 입장에서. 많이 티납니다. 결국은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를 만들어서 파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는 호감도라던가 티튜드가 주는 매력들이 장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호감을 살 줄 아는 사람. 근데 저희가 면전에서 만났는데 별로 호감이 안 느껴져.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빠른 소비를 일으킬 어떤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호감도를 빠르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전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호감도. 호감이 느껴지시나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늦게 와가지고 일단 호감도 완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대표님의 그 SNS로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뵈니까 SNS는 사실은 좀 약간 별로였어요. 저 사람은 예. 이상하게 팔로우가 안 늘어요. 네. 근데 실제로 뵈니까 인상이 너무 부드러우시고 저는 진짜 네. 첫인상 딱 뵙고 나서 네. 깜짝 놀랐어요. SNS 상에서 인상이랑 달라서. 1시간 늦었는데 이따 금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지. 대표님도 어쨌든 상권 분석을 네. 해주시고 상권 컨설팅을 하시다 보니까 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네. 되잖아요. 장사를 잘하는 분 그리고 못하는 분 티가 나나요? 장사를 잘하는 분들은 계획이 디테일해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든 상권이든 컨셉이든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고요. 장사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공통점은 준비를 한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은 추상적이에요. 고깃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깃집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은 약간 노포 느낌으로 해가지고요, 구워주는 거 말고 직접 손님이 구워서 하게끔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컨셉에 대해서도 추상적, 어떤 상권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만나서 상권 분석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저도 좀 힘든 거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인테리어 회사를 만나요, 혹은 뭐 브랜딩하는 어떤 팀을 만나요. 의지를 해요. 100%.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어느 정도 주체적인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을 해야지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완성된 그림이 되게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추상적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 게 네. 저는 어쨌든 공간을 만들면서 또 F&B 하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공간의 레퍼런스를 여행지 사진 한 장을 주시는 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명화를 보내주신 분도 있으세요. 이런 이제 공간을 원한다거든요. 다른 건 없으실까 했을 때 없으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잘 풀어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방향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들은 3년을 못 버텼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주위에 이제 뭐 장사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뭐 성공하고 성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저처럼 직장생활 하다가 넘어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봐요. 저한테 DM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직접 만나 뵙기도 하거든요. 이야기하면서도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착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산청숲을 가든 최근에 2-3년 내에 엄청 잘 됐으니까 산청숲을 가든 하나 보고 와서 나도 이렇게 산청숲을 가든처럼 컨셉을 세게 하면 잘 될 거다,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되게 지협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 산청숲을 가든이라는 초대형 고깃집이 나오기까지 하나만 잘 된 게 아니라 수십 가지의 영역에서 최고의 난이도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잘 된 건데 그냥 컨셉적인 거 공간적인 거 딱 하나만 보고 요런 공간 컨셉으로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엽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만 딱 보고. 저도 강의를 할 때 많이 하는 챕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2병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중2병보다 무서운 거는 장사병인가요? 장사병? 제2병. 나는 제2의 몽탄이 될 거야. 아. 난 제2의 산청이 될 거야. 맞아, 난 제2의 맞아. 샐러디가 맞아, 될 맞아. 거야. 네. 제2의 테라로사가 될 거야. 이 환상으로 기존에 알렸던 성공한 브랜드 하나에 꽂혀서 오시는 거죠. 그럼 장사를 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은 준비 기간도 있잖아요. 준비 기간부터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나는 게 못하는 분들은 항상 데드라인이 있어요. 6월까지 해야 됩니다. 7월까지 해야 됩니다. 뭔가 데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어떤 구상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거든요. 네. 컨셉을 강화한다던가 메뉴 구성을 좀 바꾼다던가 공간 레퍼런스를 쌓는다던가 그렇게 하시고 상권도 A, B, C, D 여러 상권을 가는 거죠. 플랜 A, B, C, D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내가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 어떤 일정 타이밍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으니까 한 8월에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아다리가 안 맞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대표님 생각하셨을 때는 그러니까 적절한 창업 준비 기간 있을까요? 저는 자리를 찾는 거는 그래도 한 5개월 이상은 최소 돌아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서울로만 한정을 지어도요 상권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할 건데 어떤 상권이 좋습니까? 그럼 남영동은 어때요? 충무로는 어때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거는 상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가격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상권별로. 그럼 내가 가진 자본금에서 남영은 어때? 삼각지는 어때? 을지로는 어때? 이렇게 비교를 여러 지역을 해야 된다라고 치면은 이게 사실 1, 2주, 한 달, 두 달 안에 끝나는 그런 작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보증금, 권리, 월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가는 시기가 있고 올라가는 시기가 있는데 이거를 결국 긴 호흡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좀 높은 금액에 계약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이제 창업을 어쨌든 준비하는 기간에서 브랜딩을 하는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를 잡으면 적절할까요? 준비가 많이 돼 있으신 분이라던가 어떤 알맹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 안에 기획은 한 달 안에 끝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데드라인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기준에서 뭐 2주 만에 막 끝내달라, 공사를 2주 뒤에 들어가 달라 이런 분들도 많아서 그럼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준비 기간이 긴 편에 속하나요? 길다고 잘하진 않고요. 브랜드가 어떤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브랜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시간은 장사 잘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갭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 3년씩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얼마나 걸렸어요? 첫 창업이 횟집이었는데 횟집 하기까지 1년 걸렸어요. 고깃집 이제 난로연 준비할 때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브랜딩을 준비하는 시간 한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됐었나요? 브랜딩 한 3개월 정도? 상권을 더 오래 보신 거고. 상권이라는 게 사실 오래 보고 적게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예산에 맞는 이제 상권과 입지에 네. 맞는 내 물건이 딱 이렇게 인연적으로 겹쳐질 때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구해주고 서로 조율이 안 돼서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 보면 6개월, 1년, 2년까지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운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 기간 자체가 여유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좋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창업이라는 건 나 혼자만 창업하는 게 아니라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직접 관계인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 네. 혼자일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형제들. 근데 대한민국 정서상 1년 이상 공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변에서 좋게 보진 않아요. 무언의 압박들이 빠른 데드라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몰아가는 형국들도 많아요. 그러면 상권 분석을 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목을 오래 보면 볼수록 유리한가요? 근데 자리를 보는 거 전에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언급하셨는데 예산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가진 돈이 1억이에요. 혹은 2억이에요. 볼 수 있는 상권과 입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자본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컨셉을 할 수 있냐 없냐도 나눠져요. 컨셉은 제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일상식이냐 외식이냐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면은 일상식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입지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외식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목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메뉴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상식인지 외식인지에 대한 범주를 나누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내가 가진 자본금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 계획을 좀 짤 수 있는 부분들은 생기거든요. 결국은 결정하는 사람이 직관적인 능력이 중요하죠. 장사목은 데이터도 물론 참고해야 되고 하지만 어떤 직관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 후보군 중에서 최종 픽을 하느냐가 운명의 수레바퀴 시작이니까. 가끔 용기가 나는 자리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 좀 조심해야죠. 아, 용기를 믿으면 안 되네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또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부동산에서 하는 말에 좀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어찌됐든 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 분들인데 직접 눈으로 보신 것만 믿는 게 좋지 않을까. 목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장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템마다 좋은 몫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좋은 목이요. 근데 저는 왜 가끔 왜 상권 분석 얘기하면은 유동인구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위 목적 방문 비중이 높은 업종일 때는 유동인구가 중요하지 않는 게 맞는데 접근성이 중요한 콘텐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국밥, 돈까스, 김밥 이렇게 일상식으로 계속 먹는 거 이거를 또 쉽게 풀면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 먹을 만한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위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더 많은 투자금을 써서 메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일상식이냐 아니면은 좀 더 벗어나도 되는 자리인가로 좀 확실히 나눠지는 것 같긴 합니다. 대표님은 지금 A입지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전 되게 단순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상권 분석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트래픽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뭐 오픈업도 그렇고 여러 소상공인 사이트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제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로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매출이에요. 나랑 비슷한 아이템, 나랑 비슷한 타겟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내 상권 내 입지에서 성업하고 있는 업장이 있으면 그 업장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상 있으면 그 상권은 나한테 맞다고 보거든요. 남영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메가스토어가 한 달에 뭐 1억, 2억씩 팔아대는 업장이 남영돈, 청계타운, 양문 등등에서 한 5군데는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남영동이라는 상권 안에서도 B급지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 브랜드만큼 또는 조금만 더 잘해도 비슷한 매출 또는 그 언저리의 매출은 가겠구나라는 심리적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거의 매출만 봐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매출을 기준으로 상권 판단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것도 우리가 상권을 볼 때 또 중요한 게 비교 평가를 또 해주면 되거든요. 고깃집을 본다라고 할 때 남영동 상권의 고깃집의 매출 추이가 어떤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삼각지를 볼 수도 있고 서울역 인근 회원역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유사한 업종의 매출 추이가 괜찮다라는 거는 결국 그 상권에 내가 진입을 했을 때 나도 양호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큰 건데 주의사항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잘 나오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교외 지역으로 가면은 또 다른 게 개별성이 되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뭐 충무로 상권입니다. 힙지로예요 하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고 가는 목적 방문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외곽 지역은 사실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목적지를 정하고 가기 때문에 몇 개 매장이 매출이 높은 게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의 매출이 다 안 좋지만은 과감하게 들어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외곽 지역이나 도심 지역 밖에서는 충분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중요한 건 이제 차량이 얼마나 접근하기 좋고 주차 공간이 얼마나 편안한 건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은 심플하게 볼 수 있거든요. 잠깐 저희가 환기시킬 겸 서울의 주요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주목하고 있는 상권이 있으신가요? 물론 2호점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많이 네. 홍보해 주세요. 2호점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제 어디 쪽에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제일 이제 네. 들어가고 싶은 희망 지역은 강화문이에요. 광화문. 네, 강화문인 이유는 외국인. 얼마 전에도 유정수 대표님 팟캐스트에서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외국인이 집객되는 상권과 그렇지 않은 상권으로 이제 나눠진다. 저도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워낙 이제 내국인들 집중하는 이제 판매 추이는 너무 불경기고 이제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조금 더 커버 치질 수 있는 외국인 상권을 저는 좀 주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안국에 저 아는 분이 하나 고깃집 오픈하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ETF 베이커리하고 그쪽 완전 메인 입지거든요. 주말에 갔는데 와, 전 외국인만 많을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도 더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명동 같았어요.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지금 상권 분석을 하시는 입장에서 네. 주목하고 있는 상권이 있으신가요? 저는 비슷한 게 광화문, 뭐 서촌, 북촌, 그리고 이제 안국 아래쪽 내려가면 인사동 있고 종로 3가 이게 거의 걸어서도 다 다닐 수 있는 맞아요. 위치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상권과 상권의 연계가 저는 점점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가진 자금이 광화문에 못 들어가요. 안국 엄청 비싸거든요. 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외에 살짝 벗어났지만은 유입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노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있으면 저 좀 추천해 주세요.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왜냐면은 안국 좋은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네, 아. 근데 몇 년 전에도 비쌌지만 지금은 이제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네. 사실 중 하나가 됐기 때문에 권리금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상권이 띄어지면은 F&B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더 어려워져요. 더 높은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F&B가 아니라 리테일 쪽이거든요. 네. 리테일 쪽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F&B의 공간과는 전혀 다른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성수가 F&B가 1층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죠. 2층 들어가고 2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유명 상권 얘기를 하자면 모두가 다 아는 주식은 사실 이제 들어가기에 그런 것처럼 상권도 물론 어느 정도의 보증성은 띄지만 대한민국 지금 특히 서울 상권은 이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됐지만 접근성이 좋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데를 먼저 들어가서 선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전제 조건은 브랜딩이 날카로울 경우. 성장 가능성 있는 상권 몇 개만 이따 따로 추천해 돈 주세요. 받고. 얼마에 5,000원? 여건상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무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난로현 대표님이 제일 좋은 예 중에 하나 아니실까요? 어떻게 만드셨나요? 아직 제가 그 정도 급은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저도 제가 난로연 준비할 때 돈이 별로 없었어요. 총 투자금 2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부동산에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권리금하고 보증금에 쓸 수 있는 돈이 딱 1억이었어요. 나머지 뭐 1억 5천 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시설 하는 거였기 때문에 1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동산 자리가 없어요, 사실상. 특히나 용산이나 이런 도심지에 들어가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용산 남영동에서도 제가 봤을 때 거의 C급지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봤는데, 그래서 이 질문도 아까 어떻게 대답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안 좋은 자리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경쟁 요소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다 알려줘도 따라할 수 없는 거를 할 줄 알아야 썩은 자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난로는 그게 뭔가요? 아 근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로연이 그게 뭐지라고 했을 때 뭐지 잘 근데 어쨌든 첫 번째는 공간적인 요소 나 처음에 컨셉이나 브랜딩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쨌든 소고기하고 소갈비잖아요. 이게 사실은 따라하고 싶어도 많이 따라하지는 못 따라할 수는 있는데 좀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단가 자체도 비싸고 그리고 소갈비 포작업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줘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중에 궁금한 건 아무도 못 따라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도 못 따라하는 건 없는데 따라하기 어려운 거죠. 못 따라하지는 않는데 가르쳐줘도 따라하기 어려운 거.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대부분 여기서 브랜딩 관점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현실성이 없는 공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일수록 아무도 못 따라하는 자신만의 비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유일한 차별점이라고 생각하셔서 부족한 상권에서도 들어가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너무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 그냥 차별화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특이한 거랑 차별화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상권에서 떨어졌을 때 살아남으려면 특이한 게 아니라 저는 대중들이 뭘 원하고 그 안에서 어떤 작은 차별화만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저는 처음 하는 브랜딩 공부라는 책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읽어봐야겠어요. 저도 아니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방금은 이제 뭐 아이템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얼마 전에 제가 강의 들으러 여기저기 좀 다니거든요. 남양주에 뭐 아실 것 같은데 유정 닭갈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거기가 상권도 없고 입지도 없는 다 망해서 나가는 그런 썩은 자리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진 독점적인 경쟁력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을 진짜
우리나라에서 1티어예요. 저도 마케팅 쪽으로 공부 많이 하고 여러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보신 분들 중에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꼭 아이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마케팅을 잘하던 컨텐츠를 잘 만들던 남들이 따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지경의 뭔가 역량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분도 처음에 4천 5천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1억 6천 하는데 마케팅 역량이 진짜 좋으세요. 결국 F&B가 하나를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사람 한 명 아니면 아이돌 데뷔하는 거, 약간 연예인 데뷔하는 약간 이런 느낌도 나거든요. 결국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력을 만드느냐. 저는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영화라고 생각해요. 주연 배우가 멋있어 보이거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관되거나 매력 있게 나가야만 그 영화가 흥행할 수 있지 않을까. 브랜딩 이야기가 저희 나오고 있는 김에 브랜딩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자기 얘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랑 내가 뭘 팔면 좋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의 친구들은 나의 어떤 면을 좋아하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호감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주변 상황에서 어렵다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 아까 상권에서도 맞아요. 나랑 비슷한 가게를 찾듯이 내 주변에 보면 나랑 비슷한 말투, 비슷한 체격, 비슷한 인상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꽤 괜찮게 자기 일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다녀보는 거예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창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게 난로를 시작하셨다라고 했는데 브랜딩에 또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 전에 제가 횟집도 했었고 수제버거집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크게 브랜딩을 안 했었고 특히나 시골이어서 브랜딩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꼈고 이제 서울에 와서 남영동이라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 상권에서 내가 이겨내려면 전문가의 브랜딩 스킬이 좀 들어와야겠다.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입지도 안 좋은데 내가 뭐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브랜딩하고 공간, 나머지 이제 뭐 메뉴라든지 서비스, 친절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어 나가는 거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 어쨌든 오리온의 기획팀으로 있으셨으니까 네네네. 뭐 직접 그냥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안 했는데요. 아, 이게 바로 메타인지 그러신 성공 요인이신 거 아니에요? 아, 왜냐면 브랜딩이라는 언어 자체가 되게 흔한 세상인데 로고를 만든다 아니면 뭐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뭐 크몽이든 숭고든 쉽게 그냥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또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경우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의 오류인 거죠. 그게 브랜딩이 아닌데. 저도 이제 뭐 공부장이라고 해서 글을 조금씩 쓰는데 저도 회사 다닐 때도 사실은 오리온이라는 곳에서 엄청 수많은 이제 제품을 브랜딩하고 브랜딩 전략하고 세일즈도 했거든요. 근데 브랜딩의 영역은 사실 되게 고난이도예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각이나 센스, 인사이트가 없으면 사실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평생을 40, 50 나이 먹을 때까지 브랜딩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시는 분한테 갑자기 브랜딩 하세요라고 하면 정말 잘못된 접근법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브랜딩 하지 마시고 내가 감각이 없다, 센스가 없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자기 객관화해서 이렇게 B2K 브랜드에 맡기거나 아니면 저는 아예 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세일즈 하시라. 영업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맞아요. 그럼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디테일을 한 어디까지 챙기나요? 관리적인 측면을 좀 타이트하게 시스템을 좀 만드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혹은 뭐 일주일에 두세 번만 가더라도 나 없이도 돌아갈 수 있게끔 직원에 대한 관리가 잘 돼 있는 것들이 좀 잘하시는 분들의 좀 가장 큰 공통점인 것 같기도 해요. 결국 운영이 제일 어렵고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 혹은 경험이 적은 분들은 맨파워에 기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직원이 있어. 그럼 좋아요. 나도 막 외부도 나갈 수 있고 2호점을 해볼까? 또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사라지는 순간 나는 매장 안에 들어가야 돼서 홀도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홀도 무너지고 주방도 무너지고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제 무너지는 것들은 맨파워에 기대는 잘 못하시는 분들인 거고, 잘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체크리스트라면 체크리스트고 오전, 점심, 마감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의 지침이 명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어떤 업장에서 일하는 매니저나 알바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일하기가 편하대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려지니까 일하는 게 어렵지 않고 뭔가 놓쳤을 때는 아 내가 지금 이거를 못
못했으니까 이거를 보고 해야지, 일을 해야지가 생기고 새로운 인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편하대요. 인수인계 하기가 편한 거죠.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어떻게 교육을 할지까지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끔은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정말로 막 엄청나게 직원이 많은 업장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또 그렇게 잘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직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겠더라고요. 난로연의 디테일은 뭔가요? 저희도 엄청 뭐 남들이 왔을 때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사실은 그런 일이에요. 매뉴얼 만들고 네. 시스템 만들고 협박하고 예, 협박도 하고 가스라이팅도 하고 흡소도 해야죠. 업소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저도 시스템이나 매뉴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질문 저도 이제 대답을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디테일을 어디까지 챙기나요 했을 때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뭔가 학습하려고 하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디테일을 되게 잘 챙겨요. 항상 다른 식당에 가던 아니면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처럼 커뮤니티를 가든 강의를 배우러 가든 어쨌든 뭔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배워서 내 가게에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학습하지 않고 나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테일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하는 거 조그마한 하나 문구라도 하나 학습하시는 분들은 따라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내 가게 만족해,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뭔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디테일 챙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잘 바뀌어요.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은 좀 데이터를 어떻게 보나요? 사실 오픈업이 많이 각광받다가 이제 유료로 전환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좀 답답해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뭐 한 10만 원, 20만 원에 쓴다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고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좋은 정보거든요, 실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100%냐? 100%는 아니거든요. 틀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매장 하나를 보고 이 상권이 좋다 나쁘다 계약을 할 거야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참고할 수 있는 되게 양질의 수준이 되고, 그리고 저는 데이터를 보는 거는 손품인데 그걸로 결정을 다 짓지 않고 하나의 가설인 거죠. 이렇게 보니 이 상권은 이런 곳인 것 같아 라는 정보를 그래도 미리 취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현장에 가서 실제 가게들의 분위기도 보고 유동인구도 살펴보고 월세나 권리금 수준도 체크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모호함도 충분히 극복이 되는 건데, 이것 자체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발품만 간다라고 하면은 편견에 되게 빠지기가 쉽다라고 보거든요. 어찌됐건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없었던 매출에 대한 데이터, 시간대별 매출액, 요일별 매출액 그런 걸 볼 수가 있으면은 저는 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결국 해석을 어떻게 할 수 맞아요. 있느냐에 대한 실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숫자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AI 많이 쓰잖아요. 뭐 제미나이든 GPT든 여기 상권을 분석해줘 뭐라도 치면은 뭔가 대답이 나와요. 공실률이 어떻고 막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체크한 지역이 어떤 곳이 구다라는 정보는 얻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이 가게를 계약을 해야 돼 말아야 되는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죠. 해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없기 때문에 다들 좀 모호함에 빠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오픈업을 되게 현명하게 사용하지만은 누군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분들도 분명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초보 창업자가 그걸 잘 해석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약간 저는 오픈업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면은 그나마 변수가 적은 게,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베스킨라빈스가 될 수도 있고 파리바게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권과 상권을 비교하는 데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파리바게뜨는 어느 상권을 가도 있고 베스킨도 좀 유사하고요. 술집으로 치면은 역전할머니 맥주는 어딜 가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권과 상권을 비교할 때 그곳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들, 어느 지역에서나 있는 프랜차이즈를 뽑아요. 역전할머니 맥주로 칠게요. 역전할머니 맥주를 뽑아서 보면은 그래도 뭔가 야간 상권으로서 여기가 좋나 나쁜가를 어느 정도는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현장에 가서 그 느낌을 보게 되면은 좀 명확한 판단이 될 수 있죠. 제일 위험한 게
근무했던 곳이야. 잘 알아. 내가 오랫동안 살았어. 내가 다녔던 대학교야. 그러면 상권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는 이런 데야.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장사가 잘 되지. 근데 실제로는 매출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뭔가 애매한 공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는 가설이기도 하지만은 역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곳 상권 분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안 좋은 상권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유사 브랜드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출 볼륨으로 볼 때는 제가 출점한 상권의 매출 볼륨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했던 지역보다 훨씬 더 매출이 양호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오픈을 했을 때 매출이 잘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대표님께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창업을 하고 나서 여러 데이터들을 봐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해석하고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창업하기 전까지는 좀 더 추상적이거나 더 직관에 의지한 결정을 할 때가 많지만 오픈을 하고 나서부터는 숫자에 집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숫자를 보시는 거예요? 매출에 관련된 숫자도 그렇고 입퇴사 반복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직장이 다니고 싶은 직장인가? 내부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다니고 싶은 브랜드일수록 자연스러운 바이럴 발생이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어떤 숫자들을 보고 계세요? 현장에서 집중하시는 분들은 네. 손님 맞이하고 음식하고 뭐 뒤처리 하느라고 숫자는 좀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저는 현장은 직원들한테 좀 운영을 맡기는 편이고 그 외적인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사실 숫자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고 엑셀 다루는 일이라든지 옛날에는 진짜 엑셀도 진짜 잘했는데 어쨌든 숫자라는 게 데이터라는 게 데이터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디 거래처에 얼마 들어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저희도 한 이제 2년 정도 다 돼가니까 이번 달 이제 5월이잖아요. 그럼 4월 이제 손익계산서 만들어 보면서 올해 4월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는 얼마나 역신장했는지 그건 그냥 숫자인 거고 그 숫자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성장을 했으면 내가 뭐 때문에 성장했는지 그냥 자연 성장인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뭐 마케팅을 잘했는지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전략을 행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그냥 숫자 뽑아내는 건 회사로 치면 사원이나 대리 초반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장사를 하고 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장이잖아요. 그럼 숫자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일단 로우 데이터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컨설팅을 하게 되면 리브랜딩의 경우 기존에 했던 거 정산을 다시 다 까요. 그래서 다시 까고 통장에서 돈이 도는 방식부터 돈을 쓰는 방식부터 다시 다 교육을 해드려요. 로우 데이터가 오염되어 있으면 영원히 개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장 정리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온 로우 데이터만 잘 관리가 되어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든 보정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셔서 얘기하는 건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 저도 영세하긴 한데 나이 많으신 분들 특징이 그냥 통장 하나 가지고 본인 개인적인 것도 쓰면서 다 쓰니까. 가계적인 네. 것도 쓰고 하면 결국 나중에 아씨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본인 거 다 써놓고 네.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따로 통장을 분리하든 아니면 데이터적으로 어디 비용이 들어갔는지 정리를 해서 내 실제 마진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이제 이런 재무적인 것도 강의를 하는데 통계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저는 통장 정리를 아까 말씀한 분리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통장에서 이체 메모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체크카드 쓰셔라. 그건 로우 데이터가 꼬일 일이 없다. 자영업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물론 표본조사에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랑 실제랑 매칭시키기가 사실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건 편의점에서 포스 바로 앞에 있는 매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이제 충동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작은 것들. 그래서 저는 네. 가게 상권을 알아볼 때 내가 술을 팔아야 된다고 하면 그 근처에서 편의점 매대에 RU21이나 콘돔이 가장 많이 놓여 있는 데를 찾습니다. 그런 데가 더 음주 가무가 폭음이 많을 수 있는 데라는 데이터 중에 하나로도 쓸 수 있겠죠. 저도 상권 볼 때 편의점 많이 봐요. 그쪽 계열에 뭐 네. 일을 했으니까 편의점은 데이터에 따라서 네. 매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 트래픽이잖아요. 트래픽 많으면 매출 무조건 높거든요. 어쨌든 편의점 잘 되는 곳 옆에 들어가면 전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100%예요. 편의점은 정직하게 네. 트래픽이 있으면 매출이 그렇죠. 나오고 혹은 트래픽이 적은데 매출이 나오는 거는 배우 세대가 있어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상권 볼 때 어떤 편의점이
누가 봐도 그 매출이 나올 거라 생각되지 않는데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완전 그 상권을 전 다르게 봐요. 아 뭔가 내가 모르는 요인이 있어서 유동이던 어떤 시설물이 지금 숨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역추적을 하다 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네. 아, 이거 정말 꿀팁. 처음에는 좀 잘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나중에 크게 성장한 사장님들을 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성장은 아니고 대박이 나는 건 봤거든요. 근데 이후에 무너지더라고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으셔서 되게 괜찮은 브랜드를 우연히 잘 만나 고투자를 해서 좋은 상권에 들어가서 짠 오픈을 해요. 근데 진짜 몰라요. 그래서 우당탕탕 운영을 하는데 입지가 좋고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정을 해서 매출이 빵 터져요. 그러면은 돈을 버는 거죠. 뭐 자영업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근데 그게 이후에 무너지시더라고요. 준비 없이 너무 좋은 기회를 만난 거는 결국 자본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매출 관리가 안 되는 거를 오히려 좀 많이 보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잘 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사실 이 질문에 날론 대표님 대답을 준비했거든요. 처음 뵀을 때 네. 장사 잘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위치 때문에 그러셨나요? 위치도 어떠셨어요? 그렇고 네. 인상? 원래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로 처음 만난 맞아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이 나오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잘 되셔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여기에 처음에 잘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크게 성장한 사장님을 본 경험이 있는가? 있다. 날로원 대표님.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했을 때 뭘까요? 뭘까요? 저는 사실 네. SNS 통해 처음 봤지만 이분의 계획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동일하게 SNS 상에서도 느꼈어요. 여긴 다 계획이 있구나. 실행. 네. 실행. 계획과 실행이랑 이런 맞아요. 것들이 좀 무서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실행인 것 같아요. 아주 빠르시더라고요. 네. 그 실행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욕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뭐 하나 잘 되면 더 잘하고 싶어 해요. 매출 1억 만들었다 그러면 1억 5천 만들고 싶어 하고 또 2호점 열어서 또 1억 5천 1억짜리 하나 만들고 싶어 하고 개인 사업으로 시작했다 그럼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고 싶어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시작해서 개인 브랜드 하나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런 욕심이 있는 분들이 결국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취합하면 개인의 불안 관리인 것 같아요.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것 같은데 장사가 잘 돼도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불안함이랑 스트레스를 유흥과 동네 골목대장놀이 명품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 불안 관리를 처음에 사업이 잘 될 때 그게 막 외제차로 갔던 것 같아요. 외제차랑 소비, 오토바이 이런 쪽으로 소비가 되면서 공허함을 관리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잘 됐을 때 한 번은 여러분들이 잘 될 텐데 그 잘 됐을 때를 어떻게 길게 끌고 가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봤는데 끝으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는 처음인데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 그리고 한번 꼭 뵙고 싶었던 날로연 대표님 만나면서 너무 반가웠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들이 저의 처음 책인 처음 하는 브랜딩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듣는 걸 더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분들한테 재미난 인사이트를 많이 듣는 것 같아서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대표님 오늘 늦으셨는데 네. 사과 한 말씀 하고 그만 끝낼까요? 때려 그만 때려. 전국민 사과 한번 해야 되는데 딴 거 아니고 이제 사실은 인스타나 SNS에서는 많이 뵌 분들이라 내적 친밀감은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고 뭐 이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서로 좋은 관계 맺으면 또 도움되는 사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오는 것도 사실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나오는 거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뭐 돈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받으신다는 썰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 뭐 간식은 계속 주세요. 좋은 관계 유지해서 서로 잘 되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의 팟캐스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팟캐스트에서 참여해주신 브랜드 디렉터 B2K 김도현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건프로님과 함께 쓴 처음 하는 브랜딩 공부라는 책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10분께 처음 하는 브랜딩 공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이건 브랜딩을 좀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읽어봐도 개념 정리가 다시 되는 것도 있고 아예 브랜딩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읽어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